자, 이제 첫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피파가 선정한 그 대한민국 선수 주목할 5인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저희가 페노가 선정한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5인을 좀 꼽아보고 싶어요. 아, 우리가 선정하는 5인. 그렇죠. 일단 이제 그 기사에 나왔던 5인은 이제 그 김민재, 그렇죠. 손흥민, 네. 그리고 정우영, 이게 이제 큰 정우영이죠. 큰 정우영, 예, 예. 황의조, 황인범. 이렇게 5인이었죠. 이렇게 이제 5인이었거든요. 네네. 피파에서 뽑은 건데 이제 그게 아마 한국 기자분이 쓰신 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피파에서 나온 기사 중에 그 5명의 선수가 뽑혔다고 그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한번 뽑아보자 아, 그렇죠. 해서 우리가 왜 이 선수들이 중요한가, 왜 이 선수들을 좀 지켜봐야 되나, 네.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페노가 저희 단톡방에 이 5인을 선정하고 내가 박수를 쳤잖아요. 네요? 아, 겁나 똑같아가지고. 아, 네. 네. 자, 일단 또 이제 하나 이렇게 하셨네요. 오케이.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5명 네. 설명해 주시죠. 왜 이 5명이에요? 그럼? 아니 손흥민이죠. 손흥민, 왜요? 김민재는 네. 뭐 당연히 그거고, 네. 뭐 이제 그 독일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는 네. 이번 월드컵에서는 핵심 좀 키워드가 될 수 있다. 핵심 왜 자원이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원 같은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강도 높은 압박이 좀 필요한데 전반에서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우영 선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아, 네. 조규성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황의조 선수가 조금 부진한 상황이니까, 아. 그리고 요즘 폼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뭐 당연하게도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변화를 가져가야 될 때 그때 이제 뭐 프리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 네. 전문가 네. 같았어요. 전문가 같았어. 스피치 강의 기대가 되고 일단은 한 명씩 한 살펴보면 명씩 살펴보죠. 예. 일단 뭐 손흥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우리 팀의 핵심 선수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성기의 기량에 딱 올라와 있는 시점인데 네네. 이때 손흥민이 월드컵에 나온다. 이것 자체로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월드컵에서도 한국을 응원하는 우리 팬들뿐만 아니라 이제 월드컵을 그냥 즐기는 팬들 입장에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이 그렇죠. 월드컵에서 어떻게 할까 네네. 이런 개념에서 보면 당연히 한국 경기를 볼 때는 손흥민을 유심히 봐야 되고 물론이죠.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언제 나오냐 혹은 나올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긴 한데 우리한테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건 어쨌든 벤투 감독이 전술적인 핵심을 손흥민 쪽에 맞춰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뜻은 원래 4-2-3-1 전형을 쓸 때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뛰었죠. 그래서 수비할 때 내려오는 역할이었거든요. 네. 당연히 측면 공격수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토트넘에서도 왜 이렇게 손흥민이 많이 내려오냐. 측면 공격수이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수비할 때. 근데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토트넘에서도 3-5-2 쓰자. 막 이런 네. 얘기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손흥민을 조금 더 높게 올려서 역습하자. 뒷공간을 노리는 손흥민의 이 역할을 극대화시키자라는 이야기였는데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벤투 감독도 최근엔 4-4-2 전형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벤투 감독이 이 월드컵에서 조금 노리고 있는 포인트는 우루과이든 가나든 네. 포르투갈이든 우리를 상대로 라인을 분명히 올릴 거란 말이죠. 우리 상대로 라인을 내릴 팀들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손흥민 제일 앞에 놓겠다. 그렇죠. 그리고 한 이거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든 우리 전술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뭐 손흥민은 뭐 당연하고 그쵸. 피파에서 선정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김민재인데 김민재도 저번에 피파에서 선정할 때 나폴리에서 활약이 정말 놀랍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뭐 수비의 핵심 자원입니다. 김민재는 당연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축구가 압박을 해야 될 때는 압박을 해보자. 네. 상대 팀이 아무리 강팀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서 압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 압박할 때 우리가 압박하고 싶은 지역 그것을 딱 설정하고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 뒷공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김민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나폴리에서도 나폴리가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김민재 때문이기 때문에 이 김민재의 역할은 우리 대표팀도 라인을 올릴 때 매우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루과이 가장 빠른 선수가 왼쪽에 있습니다. 누네스. 누네스. 포르투갈 가장 빠른 선수가 왼쪽에 있습니다. 레앙. 가나
같은 경우는 앞선에 이냐키 윌리엄스가 가장 빠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상대팀의 가장 빠른 선수를 막아야 되는 역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이 빠른 선수를 막아야 되는 선수가 김민재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역시나 우리 이 전술적으로나 아니면 수비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다. 네. 뭐 손흥민, 김민재야 뭐 두말할 건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선정한 선수가 독일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김민재는 워낙 핵심이고 네네. 이제 요 다음부터는 정말 이거죠. 주목해야 될 선수. 이 선수의 활약이 이번 대회에서 꽤나 인상적일 수도 있다. 그렇죠. 요걸 이제 뽑는 거였거든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정우영을 뽑은 이유는 정우영 선수가 최근에 벤투 감독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네네.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네. 뭐 최전방의 황의조, 조규성이 될 수도 있지만 정우영도 이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손흥민이 없을 때 손흥민 대신 나오는 선수는 손흥민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신하기에는 좀 힘들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손흥민의 그 영향력이나 뒷공간 침투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유형으로 우리 팀에게 기여를 해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정우영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약간 다른 유형이거든요. 앞선에서 전방 압박을 아주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해줄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뭐 프라이부르크에서 특히나 지난 시즌에 핵심 선수로 활용되었던 건 압박이었거든요. 엄청 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프라이부르크가 재밌었던 게 정우영 선수를 풀타임을 뛰게 하는 경기는 지난 시즌에 거의 없어요. 한두 경기 손에 꼽습니다. 거의 뭐 한 70분, 75분쯤에. 근데 매번 선발로 나와요. 네. 70분, 75분까지 한 80분까지 겁나 뛰다 나오니까. 압박 무조건 그때까지 열심히 하다 나와라. 네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데스리가에서 통할 만한 압박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우루과이 중원 싸움 강한 팀입니다. 네네. 포르투갈. 사실은 포르투갈의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우리가 볼을 어떻게든 빼와서 나와야 되는데 중원에서 워낙에 볼을 잘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압박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나 또 마찬가지죠. 파티도 있고 쿠두스도 있고 해서 중원에서의 이 볼 다루는 실력은 우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에서 뭔가 수비적인 가담을 해줄 수 있는 공격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정우영이 제 생각에는 큰 기여를 해줄 수 있다. 네네. 일단 뭐 정우영이 조금 이제 내려와서 중원 싸움 해주는 것도 이번 월드컵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스타일에 살짝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정우영이라 생각해요. 조규성, 황의조라면 그냥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데 손흥민만 없을 뿐이고 여기서 이제 정우영이 들어간다면 우리 스타일이 약간 바뀔 수 있다. 네네. 중원 싸움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스타일로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도 이번에 좀 소집 명단, 최종 명단에 이제 확정이 되면서 본인도 이번에 명단에 들어갈 줄 몰랐다. 너무 기쁘다. 그쵸.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확실히 저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좀 변화를 필요로 할 때 혹은 득점이 필요로 할 때 한 방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아마 선발로 뛰기에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선발로 안 뛰더라도 교체 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발 라인업은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이재성 여기까지고 그렇죠, 네. 여기에 더해서 황인범. 이제 백업이 뭐 조규성 그리고 권창훈, 나상호, 정우영 이런 선수까지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네네. 선발 라인업이 있고 1순위 교체 자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플러스 자원에 좀 가깝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를 이제 사용이 될 때 이강인 선수는 이제 백업 라인에서도 특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득점이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다 보면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딱 한 골만 들어가면 우리가 16강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뭐 마지막 포르투갈 전에 우리가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여기서 포르투갈이 이기기만 해도 반대편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더 뒤도 볼 거 없이 사실은 공격에 올인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한 골이 필요할 그러면 때. 이럴 때 경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는 네네. 권창훈, 나상호, 뭐 조규성 이런 이 백업 자원에 있는 선수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강인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인
일 수도 있고 벤투 감독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벤투 감독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벤투 감독이 아예 안 쓴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벤투 이강인 안 써? 이랬을 뿐이지. 네네. 벤투 감독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픈 트레이닝 현장에서 벤투 감독이 그냥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공격형 미드필더 써보고 측면 미드필더 써보고 중앙 미드필더 써보고 투톱에 한 자리 써보고 네. 훈련에서 왜 그런 고생을 하겠어요. 쓰려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제 못 나왔던 건 선발로 안 쓰는 건 확실해요. 근데 황의조가 부상을 당하니까 몸 풀고 있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아예 안 쓸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이 쓰임 받을 그 위치가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0대 0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밸런스를 깨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라 그냥 0대 0도 만족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우루과이랑 할 때 네. 0대 0이에요. 그때는 이강인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창훈, 나상호 같은 우리가 원래 조직력을 맞췄던 선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우루과이한테 1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나상호나 권창훈 같은 선수들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떤 상황이 되면 쓸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상황에 그런 때. 상황에 대한 특별한 이제 옵션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럴 수는 있겠다. 만약에 3차전인데 한 골만 넣으면 올라가. 예를 들면 진짜 한 골만 넣으면 돼.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선수잖아요. 경기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근데 좀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강인 사용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정한 선수가 조규성이네요. 네, 조규성 선수는 어쨌든 황의조 선수와의 경쟁 구도가 있어요. 뭐 벤투 감독이 조규성과 황의조를 뒀을 때는 황의조를 조금 더 윗순위로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나. 네네. 근데 조규성 선수가 워낙에 또 폼이 좋고 황의조 선수가 폼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조규성 선수가 무조건 선발로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어쨌든 황의조 선수와 교체되어 나오거나 이랬을 때 조규성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공격 라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주변 동료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어떻게 좀 공격 라인이 구성되어 있냐면 뭐 이강인부터 황희찬, 손흥민, 뭐 권창훈, 나상호,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다 움직임이 좋고 약간 등탕 유형이 아닌 거지.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다는 건 혼자서 뛰어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케인이 내려와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뛰어 들어갈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네네. 조규성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조규성이 나왔을 때 우리 경기력이 더 좋다. 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조규성은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연계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규성 선수가 나왔을 때 그러한 플레이를 해줄 수 있다면 더군다나 이제 왜 필요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100%가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하기에 조금 더 편한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조금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조규성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아무래도 대표팀 우리는. 입장에서도 조규성과 손흥민 선수가 같이 이렇게 뛰면 또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규성 선수도 우리 대표팀에서 주목해봐야 할 선수다. 네네. 자, 그리고 해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일단. 좋죠.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달수업슈가 선정 주목해야 할 우리 선수 5인 이렇게 포함이 됐고 아마 많은 분들도 좀 공감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패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황의조가 좀 그래도 중용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패너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황의조가 1번이죠. 황의조가 그러니까 늘 황의조 조규성이 있으면 벤투 감독의 선택은 거의 황의조. 8대2 정도의 비율로 황의조였어요. 네. 근데 벤투 감독의 성향이 있죠. 자기가 쓰는 선수들을 계속 쓰고 자기의 익숙한 선수들을 쓰는 경향이 강해요. 네. 그것이 이제 조직력을 갖추는데 더 좋다. 그걸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의 폼이 진짜 너무 안 좋다. 이 정도까지 안 좋다를 제외하고는 황의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요. 본인은 지금 컨디션 되게 좋다고 하던데 일단 뭐 적응 훈련 잘 해가지고 또 누가 나오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